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10회 동안 중급 사례강입니다. 중급 사례강이어서 자료를 하나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건데 가지고 있는 교재 더하기 제 자료가 추가되는 거라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제된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충 자료가 계속 나눠질 겁니다. 보충 자료가 넘겨보시면요. 본서 특징을 좀 써놨거든요. 제가 다른 영역에서 강의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바로 완성본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할 것 돼서 참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본서 특징에 지금 이제 출제 영역을 보시면 법무사는 5개년, 이제 법무사가 곧 시험에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시험에 앞두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강의 관련돼 가지고 자료로 드릴게요. 그리고 법원행시는 19년부터 24년 6개년치 넣어드렸고 법원 사무관이라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4년까지고 변리사를 18년, 17년부터 넣었거든요. 그 외 플러스 알파로 좀 해놨고요. 그리고 반갈로본의 변시 19년부터 24년까지 거의 다 돌고 도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꺽쇠 2번에 변리사 시험의 출제 경향은 타 영역은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안 돼 있죠. 견해 대립 시 대법원 판례에 따름 전원합의체의 경우 다수견에 따름 이렇게 돼 있는데 변리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쟁점 찍고 그 다음에 학설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쟁점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구성을 네 번째 줄 보시면 제가 공부할 때 구성입니다. 쟁점, 학설, 판례, 검토. 이 부분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타협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시스템이 조금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소재로 쓰셔도 돼요. 문제 소재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 말보다 이 말이 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각자 알아서 해주시는 걸로 나는 기존의 문제 소재가 좋다. 그럼 그걸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쟁점의 정리가 좋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교수님 사례집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아무나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황의 분석. 내가 분석을 다 해놨다라는 거잖아요. 딱 세 개 중에 고르셨을 때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잖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항상 설문의 독후감이 아닙니다. 설문을 요약 정리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딱 두 가지를 찍으시는데 조문 먼저 딱 찍고요. 조문을 쫙 보시면서 이 조문에서 뭐가 문제되는지 조문을 읽고 문제 도출, 쟁점 도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습은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문제 쟁점이 도출되는 순간 쟁점의 정리가 들어오는 순간 분명 이 구간에 이제 일반 이론이 등장할 거예요. 일반 이론이 등장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문법학이기 때문에 법전부터 시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간 대법원 판례가 없다가 막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거기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다 여기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일본 학설, 독일 학설들이 다 우리나라 학설로 이제 변화될 건데 여기에 이제 다툼 이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학설 내지는 견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각자마다 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학설 견해라고 할 때 왜 이게 파생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전이 완벽하지 않아요. 법전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도 왜 이 규정이 있는가에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중급 사례 강의를 왜 하는가? 그렇죠. 이유, 취지부터 귀결되는 거죠. 당연히 합격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그 어떤 목표 의식도 없어요. 근데 법전을 보면 가끔가다 입법자들이 취지를 되게 다양하게 제시해요.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법을 봤을 때 항상 1조 보면 목적, 취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취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1, 2, 3, 세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여기에 찍힌 거죠. 취지가. 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 중시되는 견해가 나올 거예요.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봐라. 로마자 2번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 강조하지 않았니? 그리고 실제 봐봐. 대법원도 판례 사안이 여기가 더 많아. 문제되는 취지가. 그럼 이 두 번째 필이 꽂히신 분들은 여기에 엄청난 혼신임을 둘 거예요. 아니면 3번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지. 왜 그래? 취지가 세 개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맛있는 건 맛있는 거지. 반찬 하나만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찌개 먹고 반찬 먹고 밑반찬 다 먹고 밥도 또 먹을 건데. 그러면 세 개 다 합쳐라. 그게 이제 절충설 종합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대세인 이유죠. 근데 견해 이름은 몰라요. 일단 우리는 견해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얼추 뭔진 알아요. 종합설이구나 뭔진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분명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나열을 할 겁니다.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최종 해석권을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할 땐 제도적 장치라 가끔가다 제가 헌법 이야기합니다. 가끔가다 헌법 이야기하고 가끔가다 이제 민법 이야기 해드릴 거거든요. 우리 수험생분이 1차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집중해서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을 좀 풍성하게 해드릴게요. 민법적 지식을 조금 넣어드리면서 풍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해석권을 내어 놓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의 경우에는 혹시 또 판례 사안이 나온다 그러면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죠. 판례 사안이 그대로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타협을 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는데, 타협을 어떻게 하시냐면 원문 그대로 쓰자. 원문 쓰자예요. 근데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예를 들면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판례 사안은 원문을 쓰는데 그게 전원합의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전합판에서는 대법관님들 14분께서 이미 견해가 갈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학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학설은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전합판의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정말 정확하게 딱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타영역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 쓰시는 순간 배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 판례도 생각해 보세요. 대법관님들도 법률의 해석입니다. 그죠? 법률을 해석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례대로 여기부터 시작해요. 법전부터 시작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수들이 이런 이견이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교수님한테 배웠고 대법원에 들어갔다. 그럼 나는 그 교수님 견해를 따르시는 거지. 그렇죠? 양창수 대법관님이 곽윤지 교수님 견해를 따라서 판례 문장을 다 바꿔버리시고 지금은 또 김재현 교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또 제자분이 또 들어가시고 그럼 또 문장이 또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주류가 되느냐 아니면 비주류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거 쓰시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여기서 놓은 거를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학설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견해 대립을 쓰긴 쓰는데 힘을 살짝 빼셔도 된다는 겁니다. 막 견해를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쓰긴 써야 돼요. 당연히 쓰긴 쓰셔야 되는데 막 많이 힘을 쓰지 마시고 근데 판례 사안인 것 같다. 그럼 여기는 힘을 조금 주셔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일반 이론에서 얼만큼 잘 쓰냐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죠. 정확한 질문에 간결하고 콤팩트한 답을 하시는데 질문의 유형이 민사소송법은 거의 좀 정해져 있어요. 제도적 장치,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법적인 어떤 이론적 법리 싸움보다는 얘는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야기를 하면 헌법의 기본권이 재판 청구권으로 구현이 됐어요. 자,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힘드신 이유, 민사소송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힘드신 이유가 요 재판에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형사재판 다행히 안 하시죠. 다행히 안 하신단 말이에요. 행정재판 조금 하실 수 있을 수 있어. 조금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허심판이 그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어쨌든 손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논의가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우린 돈 문제로 귀결한단 말이에요. 항상 여기로 귀결이 된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침해당했어. 그럼 침해 소송은 별도로 하고 그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손해보전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항상 금전채권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보셨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390조 채무불이행, 750조 불법행위,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근데 항상 이쪽이잖아요. 그치? 750조를 내야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낼 게 많아요. 일부 청구부터 시작해서 기판역까지 그냥 쭉쭉쭉 가는. 올해도 나왔잖아요. 일부 청구 상소 이익 딱 나왔잖아요. 바로 재산상손해, 정신상손해. 그렇죠? 그러니까 찍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가려고 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변리사에서 민법 1차 과목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가려고 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사가 얘랑 합쳐진 겁니다. 그렇죠? 자꾸 이것까지 공부를 시키잖아요. 주주 대표 소송이 뭔지 모르겠다만 자꾸 판례를 쓰긴 써야 돼.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참가를 했어. 분명히 뭔진 모르겠지만 주주 대표 소송을 꼭 써야 될 것 같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암기를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동안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민법하고 상법하고 민사송법 강의를 다 하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민사라고 하죠. 당연히 민법에서 여기서 오는 분쟁입니다. 여기서 분쟁이 터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소송으로 들어와서는 이름을 바꾸겠다 이거지. 심판의 대상으로 소송물로 이름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민법에서 문제되는 사안, 상법에서 문제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주주대표 소송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들어가셔서 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간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내용을 문제로 잘 내진 않지만 주주대표 소송 관련해서 법조문 근거 쓰시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어때요? 상법 몇 조인지 아세요? 주주대표 소송? 그쵸.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배점이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나는 주주대표 소송을 썼다. 주주대표 소송은 채권자 대위 소송이랑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계속 참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들어가면 이거 아마 다음 자료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채무자 관련돼서 대위 소송 나면 그때 살짝 언급을 드릴게요. 여기는 자기 권리예요. 채권자 대위 소송은 채무자의 권리잖아요. 주주대표 소송은 자기 권리예요.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당사자 적격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닌 거죠. 그 개념을 우리는 알고 이제 답안을 쓰시면 조금 더 풍성해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이고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들어봤을 거예요. 제도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도 보장. 두 가지가 바로 우리 민법을 이루는 핵인 거죠. 제도 하나, 기본권 하나. 근데 이제 기본권은 끝났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도 보장. 순수 제도 보장적 측면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제도 보장에서 물어보는 건 이 제도와 관련해서 당연히 절차 흐름이 있을 거고 그 흐름은 항상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원고의 소장 제출부터 이건 필기 안 하셔도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원고 소장 제출부터 시작해서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전 과정 말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죠. 그리고 지금 내가 설문을 읽어봤는데 어느 지점에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이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원리 원칙이 필요한가. 그러면 이 제도는 항상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얘가 껴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헌법적 이야기를 조금 하자 그러면요. 헌법 처음 들어갈 때 절대 기본권을 먼저 안 해요. 원리 원칙을 먼저 봐요. 그렇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이런 걸 먼저 공부하죠.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야. 국민주권주의? 너무 추상적이야. 법치주의는 근데 알 것 같아. 법으로 다스려라.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원리 원칙이 당연히 이쪽에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제도 보장과 함께 문제되는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물어봐요. 문제는 근데 이 원리 원칙 하가 구체적으로 제도 보장으로 구현될 건데 그럼 질문은 누구냐? 딱 두 집단이죠. 소송의 주체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랑 싸우지?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질문 하나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분쟁의 주체. 원고야 너 왜 그래? 피고야 너 왜 그래?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 그러면 대부분 이제 얘 입장일 수도 있어요. 원고야 너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피고야 너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이 여기에 기결됩니다. 그러니까 원고 피고에 당연히 조치를 물어볼 거예요.
이게 제도적 장치로 단단하게 있다라는 거지. 문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우린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입법자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규정이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판례가 보완을 해주겠죠. 아, 이 경우는 큰일 났네? 없네? 그럼 얘는 이제 지키는 거죠. 견해 대립 구간은 이쪽 구간일 거예요. 저는 법을 공부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아니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왜 교수님들 견해가 대립하지? 되게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아,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지금 명문의 규정에 해놨는데, 아, 이송신청권 없다고 해놨는데 왜 이송신청권 있다고 계속해서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지?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거야. 왜 부정설로 가고 왜 긍정설로 가냐? 이게 최우선 법적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수험생분들은 왜 이름이 그래요?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나 태생자부터 이름이 이거였어.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로 그냥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없을 경우 이제 판례가 보완을 하되 항상 더하기 이런 걸 제시해 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별건 아니지만 입법론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이런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기판력이 있거든요. 기판력에서 이유구속력은 안 미친대요. 상계 외에는. 그렇죠?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이유구속력은 명문의 규정이 없고 주문에 미치고 상계가 미친다라고 돼 있지, 이유구속력 없거든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지. 근데 이유구속력 미치게끔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더니 판례가 야 우리가 끝내놓을게 하면서 증명효를 딱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증명효는 거의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최대 난제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거 중급 사례니까 조금 거기까지 얘기해도 될까요? 증명효? 증명효의 개념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어떤 게 제약됐다라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변론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고 202조입니다. 민사소송법. 변론 전체 취지를 고려하고 증거조사 결과를 통해서 사실정보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두 집단으로 나뉠 수 있어요. 기분 좋은 집단. 야 이미 다 전소 판결문에 써놨어? 아이 좋다. 나 지금 증거조사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야 이게 증명효구나. 나 그럼 이거 갖다 써야지.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어이 좋아.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수험생분처럼 부지런하신 분들은 아니야 내가 증거조사 직접 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대법관님들은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증명효는? 이거 그냥 증거조사 없이 그냥 바로 증명이 돼버린 거잖아 라고 하면은 왠지 내 권한이 하나 박탈당한 것 같아. 증명효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입법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유심증주의를 지금 건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기분 좋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자. 이게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증명효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답안지를 증명효 이론을 이유구속력을 계속, 지금 제가 다른 영역 다 삼순환 마지막이거든요. 다 끝내놨는데 증명효 개념을 하나도 안 쓰시는 거예요. 증명효 개념을. 이제 증명효 개념부터 시작해서 증명효의 기능, 그다음에 증명효의 문제점, 이 세 가지를 답안에 쓸 수 있어야지만 진짜 A급 답안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 증명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것만 쓰시면 안 돼요. 막 의미 관련 이론, 경제적 동일성 이론, 쟁점 이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있는데 증명효가 왜 등장해서 얘네들의 기능과 제한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그걸 격파하고 딱 가신 다음에 방점을 이걸로 찍으셔야 슈퍼 최고 답안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법원 행시는 수석 합격자랑 시험 합격자를 또 올해도 냈거든요. 이제 변리사 지금 이제 하려고 넘어온 건데,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건드려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분쟁의 주체는 이제 우리는 국가 구제 원칙을 들어갔잖아요. 이 민사소송에 들어왔다라는 건 니들끼리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맞죠? 사적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사적 해결이 됐으면 올해처럼 소송상 화해, 재소전 화해, 문제 내면 되지. 내면 되지. 근데 올해도 보세요. 국가구제 원칙으로 들어가서 소송상 화해 당사자의 사적 자치가 완전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국가구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행위냐 양행위 경합설이냐 또 논의가 있는 거지. 아니 이미 소송상 화해에서 판결 확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소송행위인데 또 계속 경합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우린 트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견해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죠? 해결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소송상 화해와 관련돼서 학설을 쓸 때 그치 당사자들끼리는 사법행위지. 근데 법원은
아니지. 법원은 공권적 판단을 하는 곳인데 얘네들한테는 소송 행위인 거지. 그냥 양행이 경합설이지. 이런 논의가 왜 나왔는지가 지금 이 구성에서 바로 보이죠. 소송 주체가 이미 쪼개져서 그래요. 민법에서는 이해 안 보입니다. 맞나요? 민법에서는 그냥 요것만 공부하고 끝냈어요. 민법 총칙에 있는. 계약 당사자 확정으로 끝내놨어요.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은 저랑 계약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쟁이 터지더라도 저랑 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한테 해야지. 한빛 학원한테 야 중현이 강의가 너무 이상하다. 좀 난잡하다. 라고 학원에 어필하셔야지. 왜냐면 저랑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맞죠? 한빛이랑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교육 위탁 계약을. 그리고 저는 학원이랑 강의 전속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비스를 학원에 제공하는 거지 우리 수험생들한테 제공한 건 사실 아니에요. 좀 제가 딱딱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냥 학원이랑 두런두런 잘 지내면 되는 거지 학생들한테 인기 굳이 많을 필요는 없지 않냐. 강사는 강의력으로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법원의 해결 주체가 등장합니다. 그럼 얘만을 위한 또 제도적 장치가 있겠죠. 야, 난 뭐 해줘야 될까? 그렇죠. 뭐 해줘야 될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인 거지.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똑같습니다. 이 경계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명 지적을. 왜 기출이 잘 되는지 아시겠죠?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 몰라.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답안 채점을 하고 있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지적해줘야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지적지를 딱 해주고 자 다시 해와. 맞죠? 의견 진술 기회를 줄 테니까 네 얘기 한번 말해봐. 말로 하지 말고 답안지로 다시 써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중요한 거고 사실 여기도 있죠. 소장 보정 명령이 여기도 있죠. 형식적 여기부터 건드는 거죠. 여기부터.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소장 각하 명령이라든지 소장 보정 명령보다는 승부수강상 여기에 떠져 있는 겁니다. 기출 분석하고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오나 했더니 타형에도 잘 나오는 거거든요. 상명 지적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나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의 유형은 간단합니다. 조치 물어보고요. 조치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물어보는 거지. 판단의 적법성. 할 수 있는가 판단의 적법성 아마 이쪽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걸 묻는 거죠. 재판의 적법성. 제가 왜 재판이라고 했냐면 우리는 세 가지를 보긴 볼 건데 얘를 중심으로 당연히 볼 거예요. 맞죠? 판결 중심으로 볼 거예요. 결정, 이송 결정. 이제 오늘 들어가 있는 내용. 그리고 여기가 소장 각하 명령, 문서 제출 명령. 이런 것들. 얘네들은 항고잖아요. 불복수단이. 우리는 이걸 원하죠. 판결과 관련해서. 왜냐면 판결로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당사자들끼리 신나게 싸웠대요. 싸웠답니다. 올해도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소송물 손해 3분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재산상 손해. 그러니까 얘도 손해 3분설로 시작해서 계속 완화해 가는 거죠. 사실상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쪼개진 않아요. 실무에서는 진짜 그냥 재산상 손해 끝 이렇지. 그리고 정신적 손해 끝. 근데 이제 재산상 손해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치료비. 그러니까 치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치료비가 적극적으로 나와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입원을 해야 돼서 나 강의 하루 하면 돈 엄청 버는데 그러니까 속적 손해가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거죠. 속적 손해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변론주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방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셋 중에 하나 위반일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위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차례대로 갈 때 물어보는 거 얘를 물어봤느냐 얘를 물어봤느냐 얘를 물어봤느냐 이게 시험장에서 바로 보이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203조고 승부는 얘는 명문의 규정이 없죠. 얘가 항상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이라든지 벌써 또 나오잖아요. 소멸시효 기산점.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될까? 네, 아셔야 됩니다. 좀 민법 조문을 다 뜯어봐야 되는데 요건 사실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효과잖아요. 효과를 발동시키려면 요건이 필요하죠. 요건이. 근데 민법에서는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요건 공부하고 효과 공부하셨어요. 의,
요건, 효과. 민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의, 요건, 효과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이게 뒤집어집니다. 우린 이걸 먼저 공부해요. 그리고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어렵지. 조금만 더 이쪽에다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민법을 조금 자세하게 하셨으면 상관없는데, 그쵸? 민법이 막 다 이제 잊어버리셨잖아요. 민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효과가 뭘까요? 민법에서 말하는 효과의 의미.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한 30초 기다릴게요.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민법은 우리 법률행위라는 걸 공부했어요. 법률행위를. 맞죠? 법률행위는 3개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거죠, 요거. 맞습니다. 이겁니다. 목적이라고 하죠. 이게 법률 효과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의욕. 뭔가 의욕했잖아. 그쵸? 분명히 민법 총칙 어딘가에 있어요. 내가 뭔가 의욕했단 말이죠. 의욕. 그게 바로 효과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학원이랑 교육 위탁 계약을 왜 체결했다고요? 중연히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건 동기고요. 그건 동기고요. 아니지. 정확하게 중급 사례 민사소송법 강의를 수강할 생각인 거죠. 그게 목적이죠. 그게 효과입니다. 그게 권리죠. 근데 이 권리는 항상 반대 의무가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명문의 규정에 다 있어야 돼요. 당연히 다 있죠. 다 있어요. 이게 소송물인 거야. 소송물인데 규정에 없어요.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규정이 없는데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올해 또 나오잖아. 저는 왜 그 문제를 변리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알고 있어요. 본래 급부 청구가 이행불능 내지 집행불능 됐을 때 대상 청구 들어오잖아요. 우리 또 나왔죠. 압도적 출제를 자랑하죠. 왜냐하면 얘는 명문의 규정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단순 병합으로 우리가 갈 건데, 그럼 단순 병합으로 가려면 소송물이 2개여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 명문의 규정이 없다니까요. 소송물의 개념을 자꾸 들어가셨어. 구소송물 이론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마다 별개의 소송물을 이룬다라고 써놨는데 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근데 대상청구권 개념을 안 써? 인정 여부를 안 써? 이건 이상한 거 맞습니다. 맞죠? 구소송물 이론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청구병합이 나와요? 청구병합이 나온다라는 말은 이미 소송물로 인정이 되니까 병합이 나오는 건데 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제 단단하게 외양간을 고쳐봅시다. 제가 올해부터 강의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부족, 호기심. 쓰고 시작해서 권리 만들어주고 이제 이하에서 병합론 가보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죠. 단순하게 암기하면 아 맞아, 이행불능은 뭐라 그랬고 집행불능은 뭐라 그랬고 다 걸립니다. 교수님들한테. 대상청구권 당연히 개념 쓰고 시작해서 권 인정해주고 본래 급부 청구권과 관련돼서 단순이냐 예비냐 가셔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변론주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건 사실, 주요 사실. 지금부터 명칭 정립할게요. 우리는 요건 사실이라고 하면 다 주요 사실입니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정립이 끝났어요. 혹시라도 이제 갖고 계신 교재에서 막 준주요 사실 막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요건 사실, 주요 사실 끝. 그러니까 과실, 추상적인 법용어 다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다 결론을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법조문에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고의과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고의과실. 고의과실 뭐하러 우리가 판단해요? 조문에 있는 건데 여기도 있죠. 귀책사유. 풀면 고의과실 똑같지. 여기는 법률상 원인의 결여. 그러니까 장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이구 되는가 장래 이행해소랑 핵심으로 엮이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 침해. 그러면 언제까지 잡아야 되지? 종기 시점을 인도시로 잡아야 될까? 사용 중지시까지 잡아야 될까?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보셨던 겁니다. 실질 이득이란 4글자.
근데 이것도 문제를 내면 당연히 이제 제 수강생들은 제가 강조를 했으니까 야, 얘들아 741조 장래인 청구 나오면 무조건 실질이득 개념 쓰고 시작해. 우린 이렇게 판단하잖아. 실질 이득으로 판단하잖아. 내가 지금 건물을 점유는 하고 있는데 안 쓰고 있잖아. 문 열쇠 걸어 잠가놓고 나 나와 있잖아. 나 유치권자인데 지금 앞에 텐트 치고 나 텐트에서 자고 있잖아. 사용 수익 안 하고 있잖아. 부당이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려면 요게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요 개념이 계속 이걸로 언급을 하고 있죠. 실질이득이 없을 수도 있는 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게 왜 그런 표현이 중요한지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민사성법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 이제 이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얘가 말썽꾸러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걸 먼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소장 작성, 취지를 먼저 쓴단 말이에요. 어른갑한테 금 얼마 줘라. 목적물 인도해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1번, 2번, 본래급부 청구 들어왔고, 어이구 여기 대상 청구 아마도 시가상당액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청구 취지를 같이 보면서 얘를 학습했으면 이해도가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의 잡아버리고 여기 예비 잡아버려. 헉. 그쵸? 큰일 났다. 이거 단순 병합이냐? 진짜 예비적 병합이냐? 여기부터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럼 지금 얘를 잡아야 되는데 이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밑으로 뿌려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청구 원인. 이게 법률 요건이에요. 여기가 변론주의고 여기가 처분권주의 되겠습니다. 법률 요건.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내릴게요. 이거 합쳐서 구소송물 이론으로 정립하겠다 이겁니다. 그쵸? 이렇게 정립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훅 지나갔나요? 그쵸? 근데 그래요? 맞아요? 좀 템포 낮출까요? 네. 조금 좀 쉴게요. 천천히 또 보세요. 상급이면 이거보다 더 훅 갈 것 같은데. 근데 중급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중급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중간중간 계속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모르셔도 중현이가 계속 해준단다. 민법적 이야기는 다 잡아준단다. 그냥 편하게 보다가 요거는 가피라라 그러면 이건 합시다 정도입니다. 민사성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접근하면 확실하게 달라져요. 딱 느껴집니다. 신세계의 눈을 이 세계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세카이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여기 남았어요. 이제 별리사에서만 1타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하늘로 승천할 거예요. 천상계로 승천합니다. 일단 올해 법무사 문제가 다 터져야 돼요. 다 터져야 됩니다. 작년은 다 터졌는데 올해 일단 다 터지고 또 한번 승천해야죠. 자, 됐나요? 이렇게만 한번 잡고 계속 중간중간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강의 진행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료를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정제된 자료가 그래도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 보충 자료로 정리된 보충 자료로 선학습을 하고요. 선학습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례를 보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후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모든 사례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좀 미기출 중심으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만들었는데 변리 사용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완성본을 지금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뒷장 한번 이제 자료 보충 자료 넘겨보시면 목차는 딱 요거거든요. 한번 제1편 소송의 주체부터 한번 가볼게요. 법원, 저는 국제재판관 할 건 안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관할 이송은 항상 중요한 거 맞고 올해도 또 일쟁점이 출제가 됐죠. 그다음에 02번 원고와 피고니까 이거는 이제 내년에 준비 한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내년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고 자 제2편 보세요. 01번의 소송 요건
출제가 잘 되죠. 소의 이익, 권리 보익 잘 되죠. 장래이행 청구 다시 한번 준비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물 올해도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손해 3분 서리. 자, 그다음에 제4절 재판장의 소장 심사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고 제5절 어떤 영역이든 민사소송법을 가지고 있는 시험 영역에서 압도적인 출제를 자랑했던 중복 소송과 시효 중단. 또 시효 중단이 나오잖아요. 민법 이야기가.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02번 변론에서 이제 심리 원칙 여기 나오네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성명 지적. 딱 그 시스템. 그다음에 제2절 변론에서의 소송 행위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소송상 형성권인 상계권이라든지 해제권 행사. 소송 합의. 그리고 소송 행위가 혹시라도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취소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논의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당사자 결석, 쌍불, 취하, 일방 결석 이렇게 나누시고 제4절 기간의 대소송행위 추후반 또 압도적이죠. 절차권 보장의 핵이잖아요. 그렇죠? 소송 서류와 관련된 것. 그래서 173조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송행위 추후반은 불변기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2시부터 시작하는 게 불변기간이래요. 만약에 불변기간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저희 2시 반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2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불변기간이라 그러면 무조건 지켜야 돼. 큰일 났어. 근데 불변기간이 아니잖아요. 당사자에서 연락해가지고 내지는 학원 연락해서 저 오늘 2시 반부터 시작 못할 것 같아요. 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되지. 근데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완책이 나와야 돼. 반드시 보완책이 나와야 되니까 이름도 멋지잖아요. 보완이잖아요. 보완. 그렇죠. 173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할 때 이제 할 건데 얘만이 우리 수험생분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줄 수 있어요. 딱 얘 하나 가져가는 겁니다. 딱 얘 하나 법전. 근데 민사소송법은 얘가 할 일 다 해요. 전 딱 2가지를 해드릴 건데 민법 좀은 무조건 다 챙겨드립니다. 민소법. 그리고 왜 이런 조문에 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가면 이해하는 거죠. 이제 단순 암기를 뛰어넘어 여기부터 시작하면 이해도가 되면서 암기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싫으면 맞습니다. 암기하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단기 스포트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좋죠.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 10회 동안 드릴 겁니다. 200페이지 정도 될 거거든요. 다 보세요. 다 암기하세요. 여기서 안 나오면 저한테 돌을 던지세요. 전 맞을 자신이 있는데 돌이 다 피해갈 겁니다. 라고 삼순환 법무사에서도 얘기하고 왔어요. 나 가만히 서 있을 테니까 돌 던져봐라. 다 피해갈 거다. 여기서 안 나오면 나에게 돌을 던져라. 근데 이제 이해시키는 게 사실 힘든데 근데 요거 반대로 가면 저는 이해하면 암기는 이 자연스러운 거죠. 수반, 부수, 부종. 이걸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그 제도적 장치를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항상 생활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활화. 자, 그 다음에 제5절 송달, 제6절 절차 중단.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제 기준으로 어떤 의미냐면 조문을 보실 건데 소위 말해서 이정표 같은 거 있잖아요. 랜드마크 조문 있죠. 그거 하나만 딱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랜드마크 조문만. 아까 처분권주의 했을 때 203조. 그럼 얘를 찾으면 그 위에 202조가 보인단 말이죠. 자유심증주의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근데 변론주의 문제야. 신나게 법전을 찾고 계세요. 없지. 변론주의는 명문의 규정이 없죠. 근데 그 변론주의를 보완하는 407조 어딘가에 있어. 변론의 범위라고 해서 항소심은 있어. 세상에. 변론의 범위가 있어. 근데 얘는 보세요. 또 처분권주의랑 관련되니까 415조잖아요. 불변금. 7 더하기 8은 15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7 더하기 8은 15네. 이런 거 딱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1세트. 그리고 이걸 관통하는 136조. 성명 지적. 그러니까 랜드마크 조문이 있어요. 어딘가를 딱 찾아주면 되는데 그런 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 잘 나오죠. 51조. 여기 하나 딱 찾아두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65조부터가 공동소송이에요. 71조부터가 소송 참가예요.
다 찾을 필요 없고 얘 하나 찾고 어딘가 있겠지. 당사자 라인이니까 그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추후 보완은 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74조. 얘 여기서부터가 송달입니다. 송달. 그럼 그 위에 있겠죠? 그 위에 있겠죠? 그 위에.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조문을 찾아가면서 그동안 그게 귀찮아서 난 암기했다. 훌륭하신 자세입니다. 진짜 암기력이 엄청 뛰어나신 거죠. 저는 조문을 암기할 생각이 없어서 항상 조문을 찾는 버릇을 했거든요. 법전 보는 걸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심할 때 보시는 거죠. 심심할 때 식사하시면서 보시고 자기 전에 보시고 그 랜드마크 조문만 몇 개 해서 요 제 자료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조문 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론, 학설, 판례, 그리고 검토. 왜 이런 구성인지 아시겠죠?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이게 결국 쟁점이에요. 조문이 완벽하지 못했다. 내지는 있긴 있는데 완벽하지 못했다. 내지는 없어서 문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있는데 완벽하지 못한 것, 아싸리 없는 것. 아싸리 없는 것.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은 여기부터. 자, 그다음에 제3편 소송 종료 선언 규칙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공의번의 제1절 소외치하 제소 금지 역시 중요하고, 그다음에 올해 기출이 되죠. 제3절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와 관련돼서 올해 또 나왔습니다. 법적 성질론부터 시작해서 기판역까지 방점을 찍으시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제 이런 것도요. 저는 왜 그래서 변리사 문제는 참 좋다고 생각하냐면,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 우리 수험생분들이 학설 쓰시고 판례를 쓰잖아요. 근데 나는 양행이 경합설로 가고 싶어. 내지는 나는 그냥 무제한 기판역설로 가고 싶어. 라고 할 때 이제 검토를 사안포섭을 하시는데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보여주시는 거죠.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 수험생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기차 타고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업혀 오셨어요? 보세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를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보여주셔도 됩니다. 무제한 기판 형태에 따르면 난 이럴 거고, 아니다. 양행이 경합설에 따르면 난 이럴 거다. 다 가능하다.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렇죠? 그림도 어느 하나를 딱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답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학설과 판례대로 나누어서 사안포섭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죠. 네가 원하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런 게 좋은 답안. 이런 경우는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극명하게 갈린다. 다수설이랑 한문은 지양하겠습니다. 한문은 지양할게요. 다수설이랑 판례가 갈릴 때 저는 이건 그냥 단어 쓰라고 해요. 양행이 경합설, 무제한 기판역설, 그렇죠. 대표적인 거죠. 근데 통설 판례가 일치했다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쭉 그대로 가시면 돼요. 통설 판례가 일치하면. 근데 갈리는 거 있어요. 교수님은 분명 이거 의도하신 것 같아요. 학설과 판례대로 한번 각각 결론 서술해 볼까 이런 느낌. 소송합의도 이렇죠. 소송행위설에 따르면 소송 종료 선언을 할 것이고 사법행위설에 따르면 항변권이 발생돼서 권리보호 이익 각하가 떨어질 것이고 어쨌든 소송이 종료됐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소송이 끝났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3번에 그쵸 이제 내년엔 또 기판역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1절 판결의 효력에서 이 부분이 나왔죠. 또 일부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확정 시기. 그렇죠. 확정 시기. 너무 좋아라 하는 것 같습니다. 변리사의 경우. 그리고 이제 내년엔 기판역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겨보시면 제4편의 병합 소송입니다.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올해도 여기가 또 한 번 기출됐죠. 특정물 관련돼서 본래급부 청구권에다가 대상 정권을 넣었는데 그게 단순이냐
예비냐. 그리고 제2절 청구의 변경에서는 교환적 변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추가적 변경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대부분 랜드마크 조문이 여기 있습니다. 262조. 근데 얘는 조문 한번 우리 구경해 볼까요? 음. 253과 261을 한번 읽어보시고 253과 261을 한번 읽어보시고 특이한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특이한 거. 253은요. 분쟁 객체만 나와 있어요. 맞죠? 여러 개의 청구만 나와 있어요. 누가가 없어요. 누가. 맞습니까? 누구가 없죠. 근데 262조 가보세요. 그때 원고가 등장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203조. 찍고 그게 여러 개 청구면 어떻게? 그럼 관절통이지 뭐. 관할 절차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야 근데 걔가 원고가 하겠대.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역으로 찌르는 거예요. 추가적 변경이고요. 이렇게 검토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누락을 진짜 많이 보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원고가 한 거잖아요. 여기부터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공부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쓰기는 추가적 변경이고 선택적 병합이다, 단수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이다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야 나도 해줘야지. 올해 일쟁점이 살포시 나왔네요. 269조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피고가 나와야지. 269조는. 이게 무기대등의 원칙이죠. 피고. 이런 게 랜드마크 점을 딱딱 찍어두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청구라고만 돼 있고 그때서야 원고, 그때서야 피고 이렇게 나와요. 피고. 이런 게 이제 당사자에선 또 6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65조 찍고 66, 65조 찍고 67, 65조 찍고 70조.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런 게 랜드마크 조문이구나. 그래서 순서는 항상 얘를 나중에 할 거예요. 처음부터 하면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하면 상관없는데 꼭 나중에라도 추가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교환적 변경 탈락시키고 추가적 변경이니까 반드시 두 번째 병합론 검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쓰는 순서가 추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후 그다음에 셋 중에 하나겠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올해 쓰셔야 되는 목차 비슷한 것. 이게 딱 올해 답안에 딱 나와야 되는 것. 그래야지 2번. 이제 이걸 쓰니까요. 맞습니까? 심판 방법 딱 이걸 쓰는 거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성명지적 딱 이걸 쓴단 말이죠. 그럼 얘네 둘은 합쳐지니까 분리 판결이 돼, 일부 판결이 돼, 여기부터 시작이네요. 그죠? 되냐 안 되냐 이런 구성이었습니다. 문제 구성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구성. 그러니까 답안 목차는 어떤 거든 항상 세트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있어요. 투 세트가 있어요. 배점을 여기에 10점 줄지 여기에 10점 줄지 이제 교수님 마음이신 거고 다 합쳐서 15점 주실 것지도 교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트죠. 병합 형태 검토, 심판 방법 검토. 그러니까 목차도 별거 없어요. 병합 방법 검토, 심판 방법 검토. 간단하죠. 공동소송은요 똑같아요. 소송 형태 검토, 심판 방법 검토. 그렇죠. 그럼 소송 형태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면 70조 찍고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딱 반소 나오고 공동소송 나오죠. 65조부터 들어가는 역시 잘 나오는 거고 선정 당사자는 살포시 조금 뒤로 쳐져 있죠. 민법상 조합 때문에. 그리고 제3자 소송 참가는 자주 나오긴 합니다. 그죠?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가. 그리고 작년이죠. 공동소송 참가가 나온 거죠. 공동소송 참가가. 다시 한번 또 준비 필요성 있는 게 이제 독립 당사자 참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5편 상소의 요건과 상소의 효력, 상소 요건, 상소 이익 올해 나온 거죠. 일부 청구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가분 채권 일부 들어가서 묵시적 유보라고 봐가지고 이거 확장할 수 있겠는가 그 논의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요.
다 내죠. 10문제를 내잖아요. 여기부터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조금 더 한 6, 7문항으로 기존에 냈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10문항으로 본격적으로 세팅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어려운 건 맞는데 난이도는 어려워졌다. 어려운 맞습니다. 근데 변별력이 높아졌다. 근데 어려운 만큼 하나 못 써도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다. 빈백지만 아니면 됩니다. 완전 광탈 누락만 아니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게 맞아요. 타형은 다 이렇게 냅니다. 왜냐면 정말로 20점, 25점 통짜 하나 냈는데 그거 못 써봐요. 이거 회복이 안 돼. 근데 10점은 그래도 비벼 쓰기라도 하고 조문이라도 쓰기라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다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항상 심호흡 5번 하시고, 맨날 제가 강의할 때 자 시험지 종 쳤다고 바로 열지 마. 안 돼. 지금 눈 흐려져 있어. 검에. 일단은 심호흡 5번 크게 하시고 천천히 넘기세요. 천천히 넘기셔야 돼요. 확 넘기면 안 돼요. 그 확 넘기는 바람 때문에 내 눈이 아야해. 네,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눈에 아무것도 영향이 돼서 안 돼요. 이미 맑은 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천천히 넘기세요. 천천히 넘기고 수능 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보듯이 공통 설문부터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불병이 나오는데 그거 읽어봤자 뭐 알아요? 몰라요. 근데 질문 들어가 봤더니 둘 중에 하나겠지. 얘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죠. 우리 지문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었잖아요. 막 수능이라든지 이럴 때. 질문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쟁점이 제시되죠. 얘는 기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제시된 거잖아. 다 제시된 거니까 기뻐하면 안 돼요. 이때는 오히려 더 가만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건 뭘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남들보다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맞죠? 이미 다 제시가 된 거예요. 소치 합의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위반 효과 구제 수단 써봐봐. 다 나왔네. 그럼 끝난 거지. 뭐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 써야 되는 거고, 쟁점을 딱 봐도 힘들어요. 승부수는 여기서 갈리는 거잖아요. 쟁점이 안 보여. 딱 봤더니. 이게 대표적으로 법원 판단의 적법성이라든지 법원 조치 이런 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도적 장치를 다 알아야 되니까. 얘는 제시된 거니까 제시된 대로 쓰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원리 원칙을 물어봤건, 그렇죠? 제도적 장치를 물어봤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구한테 방점이 찍혔는지만 보시면 돼요. 당사자한테 방점이 찍혔냐? 아니다. 법원한테 방점이 찍혔냐? 그럼 대략적으로 딱 느낌 와요. 당사자한테 찍힌 거는 지금 딱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나오잖아요. 당사자가 하는 거지. 당사자가 하는 거지. 그리고 변론주의도 당사자가 하는 거고. 근데 혹시라도 법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웬만한 건 거의 다 성명지적으로 대동단결이 쫙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한번 얹어보시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설문부터 쭉 내려가 읽어가면 진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를 제가 기출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대부분 딱 느낌 와요. 여기서 이거 또 이거구나. 또 이거구나. 딱 보시는 순간 그런 게 감이 잡힙니다. 요거 예시 한 번만 들어봐 드릴까요? 이제 교재를 한번 가보실게요. 교재를. 교재 15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공통설문 건너뛰고 사법시험 유사기출인데 양갈로 1번 보시면 갑은 을을 상대로 5번째 줄이요.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끊고 동법원은 이 청구들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보세요. 관할권. 이거는 관할권이라고 쟁점은 제시되었지만 실상 도출이죠. 실상 도출. 자, 그리고 쭉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18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변호사 시험 기출.
자, 3번 한번 가보세요. 3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병이 양수금 청구를 하려고 한다. 갑과 의리한 위 관할합의에 관한 특약이 병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이거 보니까 대략 잡히잖아요. 아,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구나. 그러니까 위에부터 쭉 주소 성동구 나왔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즉 설문에서 주소가 제시됐다라는 건 출제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관할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주소를 괜히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뭔가 하나 걸리거든요.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요. 국제재판 관할건. 자, 얘도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양걸로 1번. 이 사건소는 합의관할을 위반했기 때문에 끊고. 쟁점 하나 나왔죠. 그럼 합의관할 유효한데 위반했는갑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재판관할건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지금 의리 본안전 소송요건 항변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보세요. 항변이 적법한지 여부. 얘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사자 물어보는 거죠. 당사자의 항변. 당사자 원피고 항변의 당부. 그렇다면 이 항변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관할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느낌으로 대략적으로 감만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감만. 그리고 넘겨보시면 요거 하나 보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4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양갈로 2번에 문제 한번 볼까요? 항소심 법원의 이송 결정에 대해 갑은 불복 가능한지 그 절차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송 결정 나왔죠. 그리고 불복이래요. 저는 보자마자 바로 이거 찾죠. 그냥 39조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39조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입니다. 그럼 그 조문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송 결정, 이송 신청 기각 결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대상이 두 개 같네. 한 놈은 기각, 한 놈은 결정. 그럼 사안에서 뭐 했는지 봐야지. 그렇죠? 사안에서 이제 뭘 했는지 봐야지.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이랑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즉시 항고란 말이죠. 즉시 항고.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한번 고민만 해보세요. 이거는 저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항상 강평을 낼 때 딱 문제 보면 얘부터 먼저 보거든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인지 보이니까 올해는 거의 여기서 다 보였던 것 같은데요. 변론지부터 시작해서 재판상 자백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1문부터 또 나왔네. 소송상 상황이 또 나왔네. 일부 불복시 확정 판결식이 또 나왔네. 쟁점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1교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끝낼 건데 민사소송법은 제가 왜 항상 잘 쓰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주요 쟁점의 한정이에요. 나오는 건 계속 나와요. 나오는 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출이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죠. 한 70%를 차지할 거예요. 70%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잘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저는 거의 다 기출됐다고 보는 거죠. 거의 다 기출됐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혹시라도 틀어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약하신 것. 재판상 자백은 다 알지만 선행 자백은 힘들어. 이런 것들 딱 느낌 알거든요. 그런 것들만 이제 좀 확보하면 되죠. 그러면 선행 자백이 나와도 나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선행 자백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힘들어 하시니까 변론주의. 막 민법 공부할 때요. 누가 뭐를 주장 증명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보셨죠. 그게 요구예요. 그게 요구예요. 변론주의. 주장점 증명. 그래서 주장 책임이랑 증명 책임이 나뉘는 거죠. 요게 1원칙. 요게 2원칙. 요게 3원칙. 증거의 제출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증거의 제출 책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면 패소 위험. 요걸 우리는 증명 책임이라고 했던 거죠. 그럼 내가 주장 증명 책임을 지지 않는데 먼저 진술을 했어. 이게 선행 자백인 거지.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 을에게 민법 750조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을은 항변을 할 거예요. 을은 항변을 할 건데 이제 을이 주장 증명해야 되는 거
크게 보면 소시, 변제, 상계. 자, 세 개 쳐다보세요. 뭐가 가장 어려워요? 압도적인 거 맞습니다. 그죠? 압도적인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영역이든 다 어려워해요. 핵이거든요. 소송상 상계는 완전 핵이어가지고 법리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법리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확보해 드릴 거고, 이건 그나마 좀 할만하죠. 네, 이건 그나마 할만하죠. 얘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그죠? 변제는 대위, 충당 이런 거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의리 주장 증명해야 되는데 얘가 변제 사실을 진술하고 들어갑니다. 이 로직 체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얘가 원래는 주장 증명해야 될 걸 얘가 진술하고 들어왔다. 이게 선행자백인 거예요. 이게 선행자백. 그러면 이게 지금 선행자백인데, 선행자백이 되려면 요건 하나가 더 필요하죠. 아직까지는 이실직권거에 불과합니다. 자연진술. 뭐 하셔야 된다고 하죠? 이 친구가 원용해야 된다고 하죠. 이렇게 요건 하나가 자인지술 더하기 원용이 돼야 그때는 우리가 딱 재판상 자백이라고 합니다. 선행자백. 이거는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선행자백으로서 자백의 구속력이 발동된 거예요. 근데 얘가 얘기하길 나는 750조 손해배상조로 받은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을이 원용은 하는데 을이 이 얘기합니다. 맞아, 나 변제 사실 인정 내가 했지. 야, 근데 우리 그거 합의조로 했잖아. 왜 이렇게 얘기해버리네? 왜 합의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쵸, 또 문제 하나 뽑아내기 위함이야. 소송계약서를 썼어. 부재소합의계약서를 썼어. 딱 문제 타는 거 보이시죠? 다음 문제가 이제 얘가 나올 거지. 소송계약을 했구나. 여기 부재소합의를 했구나. 민형사상 일체 손해배상 제기 안 하기로 했구나. 그럼 얘는 합의조로 건넨 거지 손해배상조로 건넨 게 아니에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나는 너를 때린 적이 없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걸려서 나 그냥 합의한 거야. 이걸 인정한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흔드시면 안 되죠. 주요 사실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750조고 합의는 계약입니다. 얘는 불법행위 법정채권이라고 하는 건 법률 규정. 이런 개념 요소들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래야 암기를 안 하게 됩니다. 법률행위랑 법률 규정이랑 같은 거예요? 완전 다른 거지. 완전 다른 거지. 이것도 아직 민법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민법 조문에 있죠. 법률사법전에. 화해예요. 화해. 이게 민법상 화해구나. 그러니까 딱 내려고 하지. 여기 부재소합의가 써져 있긴 했네. 그럼 이제 시작이죠. 인정 여부부터 시작해서 허용 요건, 위반, 법적 성질, 위반 시 구제 수단. 로직 체계가 쫙 그려지는 거죠. 다음에 이거는 또 연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들어는 봤죠? 선행자백. 들어는 봤어요. 근데 이런 거에 흔들리는 거죠. 이런 거에. 그래서 제가 쇼츠 하나 이건 꼭 올려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면제증여. 이거 암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민법 지식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쵸? 면제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항변. 얘는요. 아예 없다고요. 양립 불가. 근데 돈을 받은 사실은 둘 다 인정했잖아요. 이런 걸 양립 가능으로 잡아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돈 받은 건 사실에 불과한 거고 사실. 우리는 사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토대로 이걸 가는 거예요. 민법 1차 때 변제에 대해서 혹시 법적 성질 막 공부하셨어요?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변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변제를 위한 행위가 뭐다? 법률행위다.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돈을 껐어요. 근데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변제를 못해. 그래서 야, 나 어음 발행해 줄게. 그쵸. 이 어음 발행이 법률행위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너 가질래? 채권 양도. 이게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더니 중현이가 이미 관할 합의를 해놨네. 야 어떻게 그럼 양수이나? 야 씨, 너도 미쳐. 라고 하는 거지. 왜 미쳐? 이제 그 논거를 찬찬히 공부해 봅시다. 여기까지 1교시를 마치도록 할게요.